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을 살롱에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여성으로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없고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유일한 병 중 하나인 화병을 앓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화병으로 인해 식사와 음료를 줄이고 자리를 지키며 생활했습니다. 이 병의 주요 원인은 제 시어머니인데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다가 결국 화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혼이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지 모르겠지만 엄격히 말해 남편은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한 장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관자들이 제2의 가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하나를 믿고 시집온 제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괴롭힘을 받아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어야 했다는 것은 자기 손에 칼만 안 주었을 뿐이지 제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 그리고 남편의 방관은 우리나라 며느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상황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도 하기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꾹꾹 참고 살자니 이렇게 되다 보니 먼저 제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선은 살고 보자는 태도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저희 이야기를 듣고 대나무숲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헤어졌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대부분을 엄마와 둘이서 보내야 했죠. 엄마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는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저를 임신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아빠와 살림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어느 정도 저를 키워주고 다시 미술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혼기를 올리기 전에 아빠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꿈을 갉아먹고 자란 셈이에요. 참 못된 딸이죠. 그런데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늘 엄마를 인생의 최고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죠. 할아버지가 정의 남자와 선도 보기 전에 집안도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애부터 만들었다는 이유로 외가에서 내처진 엄마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면서 난생 처음 가난이란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부잣집 매동으로 자라면서 단 한순간도 돈이 궁했던 적이 없던 엄마가 말이에요. 요즘은 부부가 헤어지면 아이를 물론 맞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맡아 키우는 상대한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양육비는커녕 엄마가 화구를 팔아 마련한 커플 반지까지 훔쳐간 파렴치 아이였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보고만 있었어야 했어.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지.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는데 뭘 어쩌겠니. 반지 하나 찾자고 그 인간이랑 다시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그때는 더 끔찍했다. 그리고 오죽하면 헤어지는 마당의 커플 반지까지 훔쳐갔겠네. 엄마 말로는 아빠 내 집 형편이 안 좋아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장은 아니어도 형편이 좀 나아진 후에라도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그조차도 안 해. 엄마는 자신의 인생도 포기하고 저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아빠는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과 절까지 했는데 그나마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몰래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녀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엄마는 어린 저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셋집을 빼서 미술학원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학원 안쪽에 살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는 저학년 아이들이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커다란 책상과 이케를 놓았어요. 그리고 한 벽 가득 재료 선반을 놓고 그 위에 석고상과 이젤 등을 놓았고 엄마는 미대 동기들이 사오셨다. 엄마는 혼자 미술학원을 꾸밀 자신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친구들을 부른 것이었다. 그렇게 되달리 온 엄마의 동기들은 순식간에 짐 정리도 해주고 필요한 미술 도구들을 자발적으로 사들이려 했다. 엄마가 그러자 그날 엄마의 동기들은 다 입을 꾹 다물고 일에만 전념하다가 돌아갔다고 했다. 총망라했던 동기 한 명이
하루아침에 미혼모가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는 말을 하더라. 다들 돌아간 뒤에는 엄마와 가장 친했던 정이 이모만 남아서 남은 정리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화난 사람처럼 뚱한 표정으로 작업을 하던 정이 이모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고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래, 이렇게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린 내가 말도 안 하고 유학 떠난 줄 알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너 이러고 사는 것도 모르고 내가 널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친구라는 게 어째서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게 나한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굉장히 경황이 없기도 했고 솔직히 창피했어. 배는 점점 불러오지. 아빠는 월세방 하나 얻을 힘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나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텐데. 그럼 아이는 어떻게 키우나? 엄동설 안에 우리 아기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그 걱정뿐이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정이 이모는 서로를 끌어안자 한참을 울고 있었어. 그러다가 진정이 된 정이 이모가 눈을 부르렁 불며 엄마에게 그랬대요. 아빠는 그 개자식은 지금 어디 있어? 멀쩡한 사람 흰색 망쳐놓고 어디 처박혀서 살고 있냐고지? 새끼가 이렇게 냉기 도는 화실에서 살게 됐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여? 너, 그 자식 연락처 알지?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집 주소는 알 거야? 내가 그놈의 집 구석을 뒤집어 놓고 올 테니까. 연락처 1이네. 어서 됐어. 이러지 마. 이미 나랑 끝난 사이야. 난 우리 정란이 키우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너도 그만 잊어줘. 계집애 이 꼴로 어떻게 너 혼자 애를 키우겠다고 그래? 적어도 해 키울 방 하나는 얻어야 할 거야. 아니야. 이런 냉굴에서 그 어린 걸 어떻게 키우냐고. 너 우리 사촌 오빠 아느냐? 변호사 한다던 오빠 말이야. 너한테 우리 오빠랑 만나보라고 내가 일전에 소개시켜준 적 있었잖아. 내가 그 오빠 찾아가서 위자료 눈 뭐든 받아달라고 할 테니까 어서 말해. 이 바보야 너 이러고 사는 꼴 난 못 봤단 말이야. 정이 이모는 이후로도 매일같이 찾아와 아빠의 연락처를 물어댔고 결국 엄마는 아빠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가 20만 원이나 돈 봉투를 들고 찾아와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나중에야 정이 이모를 통해 들었어요. 아빠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 쪽에서 예단비로 가져온 돈을 가져왔다. 그는 그랬다고요? 내가 사촌 오빠를 데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곧 결정한다고 하더라. 뭐냐? 상대방 여자가 상사한테 촉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 협박하는 말을 조금 했지. 내가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다 몰라도 엄연히 내 딸이 세상에 나와 있고 그 딸을 기르는 여자가 있는데 홀가분하게 결혼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더니 꼬랑지를 팍 내리며 싹싹 빌더 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이런 소리 말고 내 친구한테 가서 빌릴 생각을 했지.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양심껏 봉투를 채워가라고. 그런데 꼴랑 20만 원만 넣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쪼잔한 놈 같으니라고. 당시 돈으로 20만 원이 요즘 돈으로 환산했을 때 대기업 직원들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한 달 월급 정도만 받던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20만 원을 내고 아빠는 우리 가족의 부채를 갚으며 새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이와는 달리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치원생부터 국민학생 중학생까지 미술을 가르치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가정 경제적인 이유로 보조 강사를 둘 만큼 형편이 안 좋아서 엄마가 어려운 일을 해야 했죠. 다행히 정이 이모와 엄마의 동기들이 종종 도와주러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지만요. 엄마가 하루 종일 미술학원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도 미술학원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의 대부분 사진에는 미술학원 바닥을 기어다니거나 엄마를 대신해 미술학원 동생들과 노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엄마는 그 사진을 보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고 계셨습니다. 하나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드리지 못한 점만 생각이 났었어요. 한창 낮잠도 자야 하는 나이에도 학원생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너무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죠.
졸린데 잠을 자지 못하면 내일 칭얼거리는 일이 생기니까 애들이 널 칭칭이 하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 엄마도 참, 잠은 죽어서 관 속에서 자는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어릴 때부터 언니, 오빠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외동인데 외롭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언니 오빠들은 다들 잘 지내셨어요. 살고 있니? 모르겠어. 엄마는 궁금하지 않아. 제가 뜬금없이 예전에 엄마 제자들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있었어요. 사실 제가 당시에 사귀던 사람이 어릴 때 엄마의 미술학원에 다녔던 오빠였어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 동네에서 가끔씩 마주쳤었죠. 같은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오빠와 나는 6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잘 이해했어요. 흠이라면 가끔씩 오빠가 저를 놀리려고 예전에 제가 똥기저귀를 찌꺼기를 갈아주었던 얘기를 꺼낸다는 거였죠. 나는 그때 정말 많이 업어주었었는데 기억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똥기저귀를 찬 채 돌아다니던 것 같은데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같은데 언제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웬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예전에 오빠가 저를 업어주고 똥기저귀를 갈아주었던 것 같은데 저와 오빠 사이면서 한 번 더 제 죄악을 들려주면 천천히 놀릴게요. 앞으로 손도 못 잡게 할 거예요. 알겠죠? 오빠는 말이라면 꾸벅 죽는 남자였어요. 게다가 사람이 무던하고 선하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오빠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였죠. 그런데 한때는 오빠의 장점이었던 우유부단함이 결혼 후에는 내 마음을 썩게 만드는 이유가 돼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작에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했었죠.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니 엄마께서는 많이 놀라셨어요. 엄마만 두고 벌써 시집을 가간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데 연애하다가 한 30쯤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야, 나야 그래도 상관없지만 태성 오빠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미련이 되면 오빠는 36살인데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그 나이에 먹듯이 장가도 못 가게 막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어쩌라고? 세상에 남자가 어디 하나뿐이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보면 더 좋은 남자도 많아. 그래, 남자는 많지. 근데 우리 집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나 호적상 외삼촌 딸로 돼 있었잖아. 엄마 눈에는 내가 귀한 자식이지만 런 시장에서 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최악입니다. 아빠도 없이 미모가 난 사생일 뿐이니까 태성 오빠는 그런 나라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죄송하다고요.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는 통에 나도 모르게 쏟아낸 말이었지만 바로 후회가 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릴 때 호적의 외삼촌의 딸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1980년대는 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의 출생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이라 외삼촌의 호적에 등록된 것이었어요. 이후 호적 정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외할머니가 거부했었죠. 결혼할 때 시댁에 책임을 묻게 돼요. 거라는 것은 이유였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외가와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호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는 외삼촌과 외숙모가 도와주셨고 그 외에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태성이는 우리 집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태성이의 부모님도 너를 내 딸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집 사정을 모르는 다른 남자와 만나서 흠이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엄마, 이렇게 엄마를 배신한 적은 없어. 그러나 남자에게 호감을 표하다가 실망한 적이 있어서 불안함은 더 컸을 거야. 하지만 내가 고집을 부리고 결국 억지로 결혼한 일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골치 아픈 일을 겪을 때도 홀로 힘겹게 대처해야 했어.
시집살이에 대한 엄마의 불편한 이야기를 듣자니 내 선택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 같았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정말로 날 어렵게 만들어서 힘들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로 들어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 집에 온 걸 테니 돌리지 않고 솔직히 말해주마. 난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키는 내 아들을 너한테 공으로 내줄 생각은 없어. 넌 아빠도 없이 엄마 손에서 그냥저냥 자랐나 몰라도 우리 아들은 내가 이날 이때까지 애지중지키는 귀한 아들이거든. 그래서 남질 못지않게 받을 건 받고 챙길 건 챙기고 싶다. 이 말은 후즈말인데 나는 그것을 못 해준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준 건 딸랑 이 집 한 채뿐인데 이걸 팔아서 너희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는 일이야. 자식 내외가 편히 살 수 있도록 늙은 노무가이의 나이에 전세집을 전전할 수는 없는 거야. 노릇이니까 그건 내가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혼수 말인데 기왕에 해오는 김에 우리 집 TV와 세탁기도 바꿔주었으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라고는 TV를 보는 것밖에 없는데 보다시피 우리 집 TV 화면도 작고 너무 오래돼서 화질이 엉망인데 뭐냐. 세탁기도 그래. 요즘에 누가 통돌이를 쓰니? 나도 이참에 남들이 쓰는 드럼 세탁기로 바꾸고 싶구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누가 보면 판사나 검사 또는 의사 아들을 장가 보내는 줄 알 정도로 어머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자기 엄마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도 어떻게 자기 남편은 찍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지? 뭐예요? 그 어머님 집 문제는 오빠랑 같이 해결해야겠어요. 제가 생각해서 결정할게요. 그런데 혼수는 제가 결정하기 좀 그래요. 일단은 우리 엄마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가 내 말을 어디서 들은 건지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걸로 보이니 난 그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얘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고 이러니 막말로 너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듣자 하니 너희 외가가 꽤 잘 산다며 호적상내 아버지로 돼 있는 외삼촌도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니 허울뿐인 딸 자식이기는 하지만 너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는 해줄 거 아니니 나도 다 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 거야. 튼 할 말은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내 엄마에게 말을 전하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사람처럼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는지 정말 어머니 앞에서 찍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시댁에서 나온 후에 저는 바로 남편을 만나러 갔거든요. 오빠, 그 자리에서 입도 해벌레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있을 수 있을까? 오빠냐고, 제 엄마가 너무 한다는 생각 굳이 안 해봤어요.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봐야지. 어머니들 다 그러시잖아요. 하시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그리고 집은 제가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천천히 시작해도 돼요. 제 속은 다 타버릴 지경인데 혹시 천하태평인 것 같아서 남들이 보면 혼자 결혼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에게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엄마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쉬면서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 앞으로 해주신 삼각 건물이 있어서 매달 걷어들이는 월세만 해도 상당해서 돈 걱정이 없는 것도 이유였겠지요. 돈으로라도 시어머니 마음을 사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친정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저는 혼수며 예단비를 바리바리 싸들고 결혼을 했어요. 이 정도 맞춰드리면 그래도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고 살았는데 그동안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악독한 시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명절 때 불러서 요리해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제 앞에서는 제 면전에서 또한 제 친정 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고 아빠 없이 자라보며 배운 것이 없는 모습을 비웃는 말을 망설임 없이 했어요. 시댁에 있는 동안 자신의 딸인데 설거지를 하면 큰일이 날 정도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시누이에게 설거지를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니네 집 구석에서는 시부모고 시누이 그 마음대로 부리고 살라고 가르쳤냐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예비 없이 막 자란 것이 눈에 띈다고 라고도 했죠. 결혼조차 못한 처녀가 이러는 거다. 몸뚱이 함부로 굴리며 낳은 아이라 해도 성장하면서 무엇을 보고 자랐을 것이다. 그런 건장한 집구석에서 자랐지만 세상적인 것을 모르고 순수한 우리 아들은 홀려번듯한 집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서 패기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틀렸네. 우리 민희는 우정이가 너를 보고 배울까 봐 크게 걱정이 되고 있어 냉혹하게 나서 설거지하는 것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고 따르기만 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태도로 나간 게 아니었고 가진 결점이 크게 느껴져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머리가 커질수록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인 나가 함께 자라면서 같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인간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을 보게 되어서 가정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어요. 어머니 말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는 세경 받아 먹고 사는 종년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지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은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지금 따박따박 말하는 거야? 눈엔 시이가 나? 친구로만 보이느냐? 어머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하려고 제 말 끝나지 않았다고요. 다음은 제대로 된 한국어 문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설거지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아가씨가 먹은 그릇은 아가씨가 설거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우민이와 우정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들이 설거지하면서 자랐어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게요. 어머님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툭하면 제 친정 엄마를 비하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너무 예의 없어 보여요. 어머님이 그러실수록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엄마가 어머님보다 학벌도 좋고 더 부유한 환경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자라신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머님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부러운 거 아닐까 싶어요. 거든요. 매번 우리 엄마가 입는 옷은 물론 가방까지 따라서 사시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은 평소에 어머님처럼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랍니다. 어떤 좋은 옷과 가방으로도 치장을 해도 산티는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인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 번 더 우리 엄마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이 나오면 저는 명예회복을 위해 어머님을 고소할 거예요. 처음에는 우울했던 마음을 달래고 어머님께 돌려드린 건데 그 순간의 희열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날의 일로 인해 어머님께서 신경 쓰이는 건가 봐요. 그냥 두세요. 이 풍문에 휩쓸린 후 자제의 남편은 한동안 시골에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끈질긴 정성에도 불구하고 고집센 어머니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옳기 언니, 지금 당장 나랑 병원에 가요. 우리 엄마한테 빌어야 해. 언니 때문에 엄마와 오빠가 다 죽어나가는데 언니만 이렇게 건강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죽더라도 나 언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세요. 말에 강요당한 채 병원에 찾아간 저는 병상에 누워 산소기를 끼고 숨을 헉헉거리는 어머니와 그 옆에서 어머니보다 더 초라해진 남편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견디다가 어렵게 한 번 말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어머님과 남편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어머님은 미움을 물리치셨습니다. 그제야 남편도 밥을 주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지만 결국 제가 진정한 사투를 벌인 것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머님의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욱 머리를 숙이고 살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방문했는데
온 집안에 있는 서랍들이 해체돼 있었어요. 도둑이 들었나 싶어 막 신고를 하려는데 그때 옷방에서 엄마가 나왔어요. 그러나 엄마의 차림이 너무 이상했어요. 머리에는 온갖 장신구를 너덜너덜하게 달고 치마 위에 바지까지 입어서 짚어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퍼렇고 붉은 화장으로 마치 삐에로 같았어요. 하지만 더 깜짝 놀라웠던 것은 엄마의 한마디였지만 누구세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데 곧 누드 크로키 시작할 시간이라서 외부인은 출입 금지예요. 엄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야 나. 정난이 엄마랍니다. 며 딸 장난을 한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를 마주하니 못 알아보겠어요. 세상에 이 꼴이가 뭐야?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고 울먹이며 엄마의 어깨를 잡았지만 엄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꾸 나를 밀쳐내셨어요. 그날 나는 남편을 불러서 엄마를 병원에 모셨고 거기서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등급이 높아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은 요양원에 입원할 것을 권했죠. 솔직히 제가 엄마 옆에서 간호를 하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있고 제 나이가 3이기 때문에 60만 챙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를 결정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호적상 엄마와 나, 그리고 고모와 조카와 함께 했어요. 사이가 좋았습니다. 다행히 제 연락을 받은 외삼촌이 바로 와서 엄마가 무사히 입원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입원한 후로 저는 요양원과 집을 오가며 생활했어요. 물론 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이 있어서 매일 다녀갈 필요는 없었지만 제 마음이 그래야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병이 길어질수록 요양원을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딸 아이에 이어 아들 녀석이고 3살이 되고 시어머니는 제 몸이 나만 나지 않았거든요. 응, 너는 너네 친정 엄마만 부모고 지미는 부모로 보이지도 않아. 내가 혓바늘이 돋았다고 한라봉 조묘. 사와 오라고 했더니 며칠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소식이 없느냐? 나도 내 엄마처럼 정신을 놓고 병원에 들어가야 그제야 좀 챙겨줄 생각인 건가? 하이고, 치매 안 걸린 사람 서러워서 살리겠나?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깟 관심을 부르는 아가씨 시키는 거고 어머니마 아들에게 사와 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제 가슴을 후배 다친 채로 바라봐야 속이 풀리길 바랍니다. 어머님이 안 그러셔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이고, 남들이 보면 내가 365일 꼬박 병상을 지키는 효녀인 줄 알겠다. 간병인을 두고 가끔 얼굴이라도 내미는 주제 뭘 그렇게 생색내느냐? 우중충한 내 얼굴 보면 밥맛도 떨어지니까 가봐라.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꼴 당하며 오래 사는 사람들. 뭐해? 어머님은 말로는 이러시면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한 무력을 보이셨어요.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는지 언제부턴가 고가의 수입 그릇이며 차장 같은 걸 잔뜩 사다가 진열장에 진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건 저희 친정 엄마의 취미이기도 했는데 그걸 따라 시작한 거였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숙모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난 나 요즘 많이 힘들지. 애들 키우려 엄마 둘 보려 내가 고생이 많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우리 외삼촌이랑 병원에 들렀었다. 우린 내가 와 있는 줄 알고 돈 봉투를 준비해 갔는데 간병이 말이 방금까지 있다가 막 갔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돈 봉투는 내가 잘 챙기고 있는 거지. 우리와 상관없어. 때 그동안 병원에 다녀간 친인척분들이 좀 언짢아더라. 하셔. 물론 인사 듣자고. 돈 봉투를 밀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매번 아무 말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보시긴 좀 그러셨나 보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봉투? 아뇨, 저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머머,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그동안 우리가 두고 온 것만 해도 수백은 되는데. 예, 혹시 간병인이 돈 봉투에 손대었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봉투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도 내 눈에 안 띌 수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간병인에게 잘 말해봐. 뜬금없는 돈 봉투 소동에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따로 불러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아주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도둑으로 의심하십니까? 제가 몇 해 간병하고 살아왔지만 직업 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자 아주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정황상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건 분명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쉽지만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네요. 지금 그만두면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될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든 범인을 잡는 날 나에게 사과를 꼭 해야 할 거예요. 괜히 부스러지게 된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간병인 아주머니를 만나는 게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제 엄마를 돌봐주시는 분이니 특별히 대해야 했어요. 그렇게 어색한 관계 속에서 몇 달이 지난 후 어느 날 새벽에 간병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많이 위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당직 의사는 나에게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했었죠. 깡마른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며 그동안 키워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엄마가 내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눈을 감고 있던 엄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잠시 후 엄마는 숨을 훅 내더니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몸이 푹 꺼지고 조용히 영면에 들어가셨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잠시 몰려들듯이 시작된 장례식 일정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지인들과 오리 부부, 지인들 외에도 친척, 외삼촌, 지인들, 아이들의 친구들, 교수님들까지 조문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한 사람도 없는 게 처절했죠. 시어머니만 오시지 않더라도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격에 여기까지 와서도 뇌 속을 뒤집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장지를 떠나기 전에 정리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엄마 간병을 맡아주었던 아주머니가 간병 인복 차림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바로 다른 환자를 맡게 되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며 저희 엄마한테 인사 좀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영정 앞에 서서 눈으로 인사를 하시던 병인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그러셨어요. 여사님이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자주 그랬어요. 그때마다 따님 얘기를 하셨죠. 자기는 남편이나 부모 형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딸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따님은 내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따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따님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여사님이 내려다보며 안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자마자 울컥하고 울음이 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손등을 쓸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장 보러 가기 전에 집에 들러 고등어 조림을 해놓고 가라. 그 문자를 보는데 순간 눈물이 쏙 빠졌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듯이 말을 이었다. 내가 사실 오늘까지 여기 온 것은 다름없이 따님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마주치면 내가 참고 달려들게 될 것 같아 여성분과의 정통 있고 해서 이 일은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사돈 8인 날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인간을 보니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네요. 일전에 그랬죠. 돈 봉투를 훔쳐간 범인을 잡으면 그때 사과하겠다고 해도 사과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범인을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폰으로 동영상을 보내셨어요. 억울해서 내가 병실을 비우는 동안 휴대폰으로 병실 동영상을 찍어 두었는데 그런 걸로 찍힌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되어서 그냥 가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든 법정에 가든 어차피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니까 꼭 제 잘못에 대해 사과하게 해주세요. 간병인 아주머님은 그렇게 장례식장을 떠났고 그런 후에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내준 동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로 동영상 속에는 시어머니가 몰래 병실로 들어와 제 친정 엄마의 환자복 주머니와 서랍 안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돈 봉투를 찾아내서 화색을 보며 넣고 다시 병실을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담겨 있었지만
그 소리는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그것을 보니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었어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동영상에 대한 일을 비밀에 포장한 부친. 저는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르는 채 제 말에 따라 시댁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신우이에게 전화해서 당장 신우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돈 문제라고 했더니 밝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신우이가 제 전화를 받고는 제가 유산받은 것을 조금 나눠주자고 했는데요. 생각했으나 친정으로 달려간 시간에 저희 부부와 제 아들이 시댁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버럭 소리를 내셨어요. 너 지금 몇이냐? 내 문자를 못 봤니? 그래서 이제야 기어오는 거야? 내가 입맛 없다고 고등어 조림 좀 해놓고 가라고 했잖아. 언제인데 다 저녁이 돼서야 오면 어떡해? 너 지금 나보고 굶어 죽으라 이거냐? 그러자 신우이가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언니 지금 사돈날은 장미 마치고 오는 길이 아니면 아니야? 하필 이런 날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게다가 언니가 돈 문제로 우리까지 불러 마당에 엄마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지잖아. 아, 옳기 언니, 엄마가. 배고파서 성질 나는 거니까 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한 푼이라도 받아 챙길 생각에 신우는 알아서 설설 기대하고요. 어머님, 단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해 드릴게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무 잘못 먹었냐? 장례식장에서 상한 육개장 먹은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모양이니까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이 TV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삥 뜯어간 거였죠. 눈이 침침해서 작은 화면은 못 보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TV 바꿔달라고 해서 받아간 것 같아요. 거잖아요. 이 TV가 오늘에서야 제 몫을 하게 됐네요. 저는 85인치짜리 TV에서 제 휴대폰을 미러링해서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내준 영상 파일을 재생시켰다. 놓여진 채로요. 제가 아까 본 대로 어머님이 돈 봉투를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흐르자 그 자리에 있는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당사자인 어머님까지. 그런데 거기에 어머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놈의 집구석 인간들은 돈도 많지. 정신 빠진 늙은이한 뭔 놈의 돈을 이렇게 해주고 가는 거야? 나야 뭐 매번 꽁돈 생기니 좋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돈으로 뭘 살까나. 프랑스제 주물 냄비를 살까? 영국 제품 티세트를 구매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방 입구에 서 있는 장식장을 보며 그렇게 말한 거야? 엄마, 그럼 지금까지 산나는 찻잔이랑 수입 그릇이었던 어은 돈을 훔친 걸로 산 거였어. 우리 엄마 미쳤나 봐. 그 말을 들은 장모는 말을 더듬으며 딸을 꾸짖고 소파에서 일어나 장식장으로 가서 그릇과 찻잔을 집어 바닥에 던졌어.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얼마나 값이야? 그걸 깨놓으면 얼마나 될 거야? 이건 당신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깨면 어쩔 거야. 나는 듣는 척도 않고 미친 듯이 그릇과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졌어. 처음에는 악을 쓰며 욕을 하던 장모는 나가 프랑스제 고급 세트를 손해본 것을 알자 달려와 손바닥을 내밀었어. 싹싹 비비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그건 안 된다. 그건 돈 있어도 못 살 수 있는 거야? 나도 올 돈까지 주고 산 거라고. 내가 이렇게 빔해? 제발 그것만은 깨지 마. 부탁이다.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파리처럼 손바닥을 싹싹 비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어요. 이런 사람 앞에서 지난 20여 년간 숨소리도 못 내고 살았던 제가 한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든 식기 세트를 머리 위로 올렸다가 그대로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벽에 세워진 골프채까지 들고 와 그릇을 사정없이 두들겨 깨버렸죠. 그렇게 미친 듯이 장식장에 든 그릇들과 찻잔을 깨부순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날 어머님은 절도죄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판사께서 임금 판리스로 끌려가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 나는 그대로 뻗어서 이틀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딸이 요리해온 미음을 조금 마시고
그 후에 아이들에게 이끌려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를 맞았어요. 앞으로의 긴 싸움을 대비해 링거와 함께 비싼 알보인도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적기에 장을 작성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기를 띠며 자기는 이혼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님은 절도죄로 기소되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내준 동영상이 있어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남편은 늙은 어머니에게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성립하게 되었고 두 아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벌을 두려워한 모양이었는데 남편과 신우를 동원하여 저와 합의를 보려 했지만 제가 거부했어요. 결국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더러워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받게 됐다고 해요. 돈을 좋아하는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뒤 간병인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제 행복을 찾기 위해 움직였어요. 일단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쓰시던 그림을 배우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딸의 모습을 보며 전에 왜 이렇게 시작하지 못했는지 후회도 들기도 하지만 이미 해봤으니 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생은 짧다는 사실을 깨달아 후회만 가득하다 보니 지금까지의 경험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지키되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만 주는 인연은 끊어내는 것도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조언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